사과를 해버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모든 처분 권한을 맡기지 마시고 본인 입장에서 어떤 증거들을 만들어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형사 전문 변호사 김민건입니다. 오늘은 소위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변호사님 많이 해보셨나요? 예. 아니요. 원나잇 관련 사건 많이 진행해 보셨냐고요. 아, 그렇죠. 실제 원나잇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나잇보다도 썸 타는 관계였거나 짝사랑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하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심각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반대로 합의하에 원나잇 등의 성관계를 하고 금전적인 목적 또는 이 개인적인 원한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억울한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실 내용이 없을까요? 요새 변호사의 역할이 참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친한 형이 조언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 하면은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사건 당시에 직접 증거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투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술을 같이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진술해 주는 것, 모텔에 들어갔다면 당시 들어가는 CCTV 영상이나 방 구조, 그리고 사건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술자리 도중에 있었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역, 술집 CCTV 등 이제 모든 것이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사실 녹음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심리적으로 좀 찝찝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녹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녹음한 것들을 다른 곳에 유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죠. 녹음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해질까요? 우선 성관계 전에 녹음을 했다면 서로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성관계 후에도 둘이 전혀 문제없이 대화를 하고 헤어졌다는 것이 나오면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무고다, 이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후 녹음한 것도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관계 중에 녹음이 되는 건 어떨까요? 성관계 중에 녹음은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과 상대방이 완전히 만취해서 심신상태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을 남겨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혹시 카톡이나 랜덤 앱을 통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채팅 앱의 내용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고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유무죄를 가르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 대화방을 나간다거나 채팅방을 삭제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캡처를 해두시거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저장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증거 외에 고소당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숙박업소 출입을 함께 걸어서 들어가시고 결제는 가급적 여성분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 모텔 직원분과 가벼운 농담을 건넨다거나 직원 앞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모텔 직원의 진술로 무고죄 성립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CCTV를 통해 봤을 때 또는 모텔 직원이 봤을 때도 여성분이 딱 봐도 취해 보일 정도로 비틀거리고 있거나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 당시에 모텔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간이 성립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모텔 직원분한테 가서 또 그 증거를 확보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직원분한테까지 증거를 확보해 오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뭐 당사자분한테도 이게 지금 우리 측 주장만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그럼
누가 있을까? 모텔 직원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술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경찰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봐라. 이 당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여성이 결제를 하게 유도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는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텔 오는 것에 여성이 동의했다라는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고소를 하려고 보더라도 자기 카드로 모텔 결제 내역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소할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원나잇 이후에 또 다소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들은 도대체 왜 보통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세 번째 대응법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원나잇 이후에 잠수 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잠자리를 한 건데 만약에 잠수를 타버리거나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홧김에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둘이 관계를 가졌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발뺌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 봤던 사례인데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데이트를 하면서도 남자가 그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자 3일째 되는 날에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또 왜 그러는 건가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대응했던 사건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가 하던 거를 항소심에서 받았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속까지 됐었어요.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미울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야 그거는 당연히 고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홧김에 고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진술을 번복하면은 무고죄로 오히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진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데이트를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도 그 고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성인지 감수성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강간을 당하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 데이트했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무조건 먼저 사과하지 말라. 이것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면은 상대방 여성에게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시나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술에 취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녹음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실수 혹은 좀 마음을 달래고자 사과를 했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를 해버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분이 정말 사과를 원했던 것이어서 넘어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처분 권한을 맡기지 마시고 본인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떤 증거들을 만들어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여성들을 잠재적인 무고자로 취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별로 아군 적군을 구분할 일도 아니고요. 다만 살면서 나한테 생길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대비하는 것이 맞겠죠. 미혼이신 20대 30대 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는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지, 부담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약간만 신경 써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으시기보다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실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소위 원나잇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